도서관 역사 강의를 맡게 된 백창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 10가지 질문으로 만나는 우리 도서관 역사입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여러분처럼 도서관 구경 다니기 좋아하고 그리고 도서관 역사에 대한 글을 쓰고 있고요. 강의와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는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인 남산도서관이 개관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종로도서관을 세운 윤익선 선생이 탄생 15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도서관 역사 여행을 떠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이야기를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서관이 우리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정조시대 규장각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조사에서 독서에 대한 역대급 수치가 나왔어요. 해마다 독서에 대한 수치 조사가 발표되면 수치가 계속 하락하죠. 이 수치에서, 이 조사에서 성인의 40.4% 그리고 학생의 22.8%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책이 싫어요. 이 대목에서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책을 사랑한 민족이었을까요? 조선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점이 없는 나라였어요. 비슷한 시대에 청나라와 에도 시대 일본은 베이징 유리창을 비롯한 서점이 발달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조선은 왜 서점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책의 생산과 유통을 국가가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서점이 없는 나라였지만 도서관은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 조선에서 도서관은 책의 유통을 담당하는 유일한 채널이었습니다. 그럼 조선에서 도서관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궁궐, 그리고 성균관, 왕립대학이죠. 그리고 서원, 교육기관, 그리고 사찰. 조선시대의 책과 도서관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궁궐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오래된 궁궐 도서관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집현전입니다. 집현전은 한글 창제의 산실로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집현전과 영정조시대에 규장각을 잇는 국가도서관으로 홍문관이 있었습니다. 홍문관의 별칭은 옥당이었어요.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서책은 죄다 옥당, 홍문관에 있다. 그 정도로 홍문관은 많은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조시대에 접어들면서 규장각이라고 하는 왕실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국정을 자문하는 기구, 그리고 정조의 개혁 정치의 산실이었어요. 정조시대는 우리 역사에서 도서관이 전면에 등장해서 변화와 개혁을 이끈 시대입니다. 단원 김홍도가 그린 규장각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어쩌면 도서관을 그린 가장 오래된 회화 작품일 수도 있는데요. 도서관이 역사를 이끌던 시대를 증언하는 작품이죠. 영정조시대는 조선의 르네상스라고도 불립니다. 그 중심에 규장각이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었다는 점은 대단히 흥미롭죠. 안타깝게도 1800년에 정조는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규장각은 그 이후에 왕실 도서관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고 말죠. 공교롭게 규장각의 기능 축소와 함께 조선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한편 조선에는 금속활자 그리고 한글이라고 하는 뛰어난 발명품이 있었어요. 하지만 조선 왕실과 지배계급이었던 양반은 한글과 금속활자를 활용해서 책과 지식을
보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도서관 역시 우리 시대처럼 책과 지식의 공유 공간이 아니라 독점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도서관에 훌륭한 장서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책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도서관은 거대한 책의 무덤일 뿐이죠.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도서관에서 망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여러분 덕수궁 가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덕수궁에는 중명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 중명전은 대한제국의 황실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중명전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예요. 을사늑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잃고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망한 나라? 나라가 망한 도서관? 세계사적으로도 흔치 않습니다. 규장각으로 중흥을 맞았던 조선은 도서관으로 흥했다가 도서관에서 망한 나라죠. 중명전은 1907년 고종이 헤이그 밀사를 파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중명전은 망국의 역사와 구국의 몸부림이 교차한 도서관이죠. 헤이그 밀사가 맡았던 임무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임무였어요. 그 임무를 맡았던 헤이그 밀사, 이상설, 이준, 이휘종 세 분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파견된 밀사들은 어떤 최후를 맞았을까요? 이 밀사 셋은 아무도 살아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죽어서 시신으로 돌아오신 분도 이준 선생 한 분뿐이죠. 중명전이라는 도서관 이름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 해와 달이 하늘에 함께 있어서 광명이 겹친다라는 뜻이에요. 왕과 신하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최선을 다한다라는 뜻이죠. 중명전의 이름과 달리 고종과 대한제국 대신은 직분과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참정 대신 한규설을 제외하고 대한제국 대신은 모두 을사늑약에 찬성했고 일제 지배에 찬동했습니다. 무능한 조선 왕실과 양반이 집권했던 결과가 바로 조선의 망국과 식민지 전락이었죠. 우리가 흔히 한 사람의 죽음에도 품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선의 최후, 조선의 망국은 어떤 국격과 어떤 장렬함을 남겼을까요? 나라의 중책을 맡은 사람들의 책임 회피, 과연 먼 과거만의 일일까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을사늑약 92년 후 대한민국을 덮친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IMF 사태는 1997년 대한민국을 덮친 경제 망국 사태였습니다. 이때 대통령과 관료는 책임을 회피했고 시민들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시민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망국의 역사는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제국 황실도서관 중명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아닐까요? 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제는 대한제국의 성스러운 공간에 도서관을 하나 세웠습니다. 바로 조선총독부 도서관입니다. 조선총독부 도서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주차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제의 도서관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도서관을 전혀 짓지 않는 무도서관 정책을 폈습니다. 일제는 본토에서는, 일본에서는 도서관령을 공포했는데 조선에서는 공포하지 않았고 조선 교육령을 공포했지만 여기서 도서관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도서관을 짓지 않는 무도서관 정책을 포기한 이유는 1919년 3.1 만세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저항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조선에 3대 도서관이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 도서관, 지금의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철도도서관 사라졌고요.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지금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죠. 이 3대 도서관은 1920년대에 모두 문을 열었습니다. 1920년대 일제는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을 하는데 이때 도서관을 건립한 것은 3.1운동이라는 우리 민족의 저항과 투쟁 덕분이었죠. 조선 총독부 도서관, 지금의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일본인 학자조차도 교육문화시설이 아니라 통치기구로 세운 도서관이었다라고 평을 했어요. 조선 총독부 도서관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문헌보국이었습니다. 문헌으로 국가, 천황의 국가에 보답하라 라는 뜻이었죠. 이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도서관은 국가주의와 전쟁 같은 동원체제에 복무하는 도서관을 지향을 했습니다. 한편 서울광장 근처에 환구단이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이 유적은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했던 공간이에요. 일제는 대한제국의 성스러운 공간이었던 이 환구단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여기에 세운 건물은 조선철도호텔이었어요. 지금의 웨스틴 조선호텔이죠. 환구단 영역에는 석고단이라는 유적이 있었습니다. 이 유적은 대한제국 선포 그리고 고종 황제의 망육순, 그러니까 51세를 기념하는 유적이었어요. 이 석고단을 옮기고 일제는 그 자리에 조선 총독부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대한제국을 잇고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살라는 뜻이었죠. 이처럼 일제는 정치와 무관해 보이는 도서관을 헤게모니 장악이라고 하는 통치 전략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은행 종로금융센터로 쓰이는 광통관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은 조선상업은행이 조선 총독부 도서관을 지어주고 총독부로부터 대신 받은 건물입니다. 조선상업은행이 총독부 도서관을 대신 지은 이유는 뭘까요? 조선 총독부는 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아예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상업은행으로 하여금 도서관을 대신 짓도록 하고 내준 건물이 바로 지금의 광통관이죠. 요즘에도 도서관 건물만 짓고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나 그리고 책을 구입하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런 행태는 어쩌면 일제강점기 도서관 행정의 잔재는 아닐까요? 초기에 조선 총독부 도서관은 책이 너무 없어서 도서무관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총독부 도서관 관장이었던 오기야마 히데오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일제강점기의 도서관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무도서관에서 도서무관으로, 그러니까 도서관을 짓지 않는 정책에서 도서관 건물은 지었지만 책은 없는 도서관으로 존재했던 이런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근대 도서관 제도를 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방 후에 우리 도서관 분야는 일제 잔재를 청산을 했을까요? 도서관, 사서, 수서, 상어대차 같은 도서관 용어들, 이 용어들은 모두 일본이 번역한 용어를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도서관 선구자를 동상으로 세워서 기념하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바로 종로도서관 이범승 선생 동상이죠. 도서관 이름에 친일파 설립자를 새긴 대학도 있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 도서관인 춘강학술정보관은 춘강 조동식을 기념하는 도서관입니다. 조동식은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죠. 해방 77년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우리 도서관에는 칸막이 열람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칸막이 열람실에서 공부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칸막이 열람실이 식민 잔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민 잔재라는 칸막이 열람실은 왜 아직도 우리 도서관에 남아 있을까요? 다른 나라 도서관을 둘러보신 분들은 이상한 부분을 느끼셨을 거예요. 왜 다른 나라는
칸막이 열람실을 도서관에 두지 않을까요? 칸막이 열람실은 독서와 학습을 구조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시킨 사례죠. 다른 나라는 좌석에서 독서, 학습, 연구, 집필 또는 게임, 음악 감상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좌석을 꾸밉니다. 2019년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도서관의 수많은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도서관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해서도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한때 남산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도서관, 지금의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국립도서관은 1945년 10월 15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10월 20일에 창설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48년 8월 15일에 출범을 했는데 경찰과 대한민국 정부 출범보다 훨씬 빨리 국립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도서관은 왜 이렇게 빨리 문을 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일제강점기 문을 연 조선 총독부 도서관의 사람과 시설, 장서를 그대로 승계해서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70주년을 맞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실제 역사는 조선 총독부 도서관의 역사 20년을 합쳐서 97년입니다. 서울 소공동에 있던 국립중앙도서관은 남산을 거쳐서 지금은 강남 반포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에 있던 국립중앙도서관은 왜 남산 중턱으로 이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정경유착이라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일본에 있던 롯데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을지로에 롯데타운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롯데타운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은 근처에 있던 국립중앙도서관을 롯데타운 건설 부지에 포함시켰죠. 이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남산 어린이회관 건물로 이전시켰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은 지금은 서울시 교육청 과학전시관 남산분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옮길 수도 있긴 한데 이전 과정이 졸속이었다는 점이 큰 문제였죠. 한편 1982년에 북한은 인민대학습당을 완공합니다. 북한의 국가도서관이죠. 한반도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고 단일 건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을 완공을 하자 전두환 정권은 그때서야 반포동 지금의 자리에 국립중앙도서관을 새롭게 지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남산과 강남으로 이전한 과정은 역대 군사정권이 도서관, 국가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인식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정치는 도서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1990년대에 들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6공화국 헌법,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가 그 기폭제였죠. 공공도서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혁명의 산물입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크게 늘어난 것도 민주화 투쟁과 민주주의 확산의 결과물이었죠.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서 도서관의 입지는 산이나 언덕에 짓던 도서관을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권위주의적이고 획일적이었던 도서관 건축도 다양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서가 구조도 과거에는 폐가제, 그러니까 이용자가 신청을 해서 사서가 책을 빌려주던 그런 구조에서 이제는 누구나 서가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책을 빌릴 수 있는 개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정보기관과 경찰의 검열과 사찰 대상이었던 도서관 장서, 책은 시민이 원하는 장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구나 쉽게 희망도서를 신청해서
보고 싶은 책을 도서관에 빌려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서관 서비스 역시 시민과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지형의 변화와 민주화의 진전은 도서관 정책, 입지, 건축, 공간, 장소, 서비스 같은 도서관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서관은 정치와 무관한 공간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너무나 정치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서관의 정치학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공도서관 중에 하나인 뉴욕 공공도서관은 1895년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도서관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은 1901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두 도서관의 역사는 6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두 도서관은 뉴욕 공공도서관은 세계적인 공공도서관이 되었는데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은 아직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는 도서관은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세월이 흐른다고 역사가 길다고 좋은 도서관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더 좋은 도서관을 만듭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